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참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땐 제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가야 했었지만 지나고 보니 왜 그랬나 하는 후회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저절로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더라고요. 부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참는 게 버릇이 되면 어느 순간 저의 인내를 당연하듯 받는 사람들도 있고 저 역시 스스로를 그렇게 대하게 된다는 것을요. 한마디로 제 호의를 호구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할 사연은 바로 이것과 관련된 사연인데요. 주인공은 제가 아닌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숱하게 많은 고민을 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게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속에 반전도 있고 충격적인 일화도 있으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삼남매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부지런히 일하신 덕분에 유복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저와 여동생 남동생 모두 대학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국밥집에서 일을 하셨는데 단골분들이 워낙에 많아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고요. 아버지 역시 근처에서 떡집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장사가 잘 돼 아버지 가게를 빼고 다른 가게들은 망할 정도로 손님들이 아버지 가게에 몰리곤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나 늘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일을 하는 것만이 저희 남매들을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엄마를 따라 일하며 일찍부터 장사에 눈을 뜨게 되었고요. 그러나 엄마는 제게 국밥집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넌 못하러 국밥집을 해. 설마 내 가게 물려받으려고? 아이고, 엄만 그거 싫다. 대학까지 나왔으면 장사나 이런 고생스러운 거 하지 말고 회사에 앉아서 업무 보는 그런 일 했으면 좋겠어. 엄만 우리 딸이 편하게 사는 거 보고 싶지. 전전긍긍 엄마처럼 힘들게 사는 거 싫어. 엄마, 회사에 있다고 뭐 안 힘든 줄 알아? 회사도 다 눈치 싸움이고 밥그릇 싸움이야. 얼마나 전쟁통인데. 그리고 난 장사가 적성에 딱 맞아. 네, 저는 장사가 저와 적성에 딱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국밥집을 이어받아 엄마가 일구어 놓으신 것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일하려 했죠.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반대하셨지만 저는 대학교를 가면서도 반드시 어머니의 국밥집에서 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대학교를 가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 와 있는데 모두 개성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어요. 개 중에선 정말 말도 못하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친구도 있었고요. 저는 대학교 내내 이런저런 동아리라 하며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꽂힌 것이 바로 옷이었어요. 어렸을 적 딱히 옷을 많이 사 입진 않았지만 언제나 이쁜 옷을 보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걸 생각하다 보면 괜시리 미안해지고 적은 용돈으론 마음에 드는 옷을 사긴 힘들었죠. 근데 대학교에 와 이쁜 옷들을 파는 상점이나 마네킹처럼 걸어다니는 여자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진로를 패션 쪽으로 변경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저 때는 인스타나 그런 SNS가 활발하지 않았기에 인터넷으로 패션 사진을 접하긴 힘들었지만 대신 패션 잡지나 혹은 저와 같이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있었어요. 당연히 저는 그 모임에 참석했고 거기서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저와 패션이란 공통사가 있다 보니 남편과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야, 이 청바지 진짜 이쁘다. 물도 엄청 예쁘게 빠졌는데? 나도 하나 살까 싶은데 이번에 과외 아르바이트해서 꼭 청바지 살 거야. 그나저나 주영이 네가 입으니까 더 이쁜 것 같다. 참, 뭐, 너도 그걸 그렇게 대놓고 말하냐? 사람 민망하게.
옷이 이쁜 거야. 내가 이쁜 게 아니고. 아니야. 주영이 네가 이쁘니까 옷도 받쳐주는 거지. 옷이 이쁜 사람을 알아보는 거라니까. 남편은 저에게 은근슬쩍 대시를 했고 저는 남편과 바로 연인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임에서 만난 남편과는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제가 혼전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제 안에 아기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충격적이기도 했고 아직 남은 학기를 생각하면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겁이 났는데 그때 남편이 제 손을 붙들고 자신이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며 대학을 휴학하고 집에 있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일단 우리 부모님들부터 찾아가서 말씀드리자. 나는 이 소중한 아기 지우기 싫어. 어차피 우리 대학 졸업하면 결국 결혼할 거 아니었어? 이왕 결혼하는 거 빨리 한다 생각하지 뭐. 아이는 축복이라잖아. 내가 뭐 만만히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 가족 절대 버리지 않아. 근데 난 자신이 없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상상도 못하고 계실 거야. 게다가 너희 엄마 아빠는 아버지랑 사이도 안 좋다며. 제 말에 남편의 인상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와 무척이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연애 내내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도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극히 꺼렸죠. 남편에게 시아버지는 애증의 대상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남편을 엄하게 대하셔서 지금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든 간에 난 상관 안 해. 애를 키우라 하든 말라 하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난 당신 의견이 더 중요해. 아마 우리 엄마는 허락하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인사부터 드리러 가자. 저는 걱정도 되고 미래도 막막했지만 결국은 저 역시 아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저희 부모님을 먼저 찾아가게 되었죠. 역시 저희 부모님은 제 부른 배를 보자마자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어머닌 제가 얌전히 대학 생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 오냐며 등짝을 마구 때리시더라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도 정말 속상할 만했습니다. 열심히 장사에 대학 보내놨더니 애를 만들어 오다니. 제가 멋진 회사에 다니면서 커리우먼으로 일하시길 바랬던 엄마였기에 더더욱 실망감이 크신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못내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그저 눈물만 떨구었어요. 그땐 죄송스러운 마음에 속상해서 대책 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분위기를 잡으셨어요. 아버지는 남편을 앞에 앉히더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저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내로서 가장이 되어 가정을 책임질 자신이 있는지 마치 남편을 테스트하는 질문들을 마구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준비한 답변들을 내놓았습니다. 네, 일단 지금 주영이는 아이가 있으니 잠시 휴학하고 출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옆에서 학교 다니며 주영이를 계속 돌볼 생각이에요. 학교 졸업하곤 바로 일자리를 구할 거고요. 자네, 말은 쉽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난 솔직히 아이 지우는 게 맞다 생각하네. 일단 자네가 학교 다니며 어떻게 우리 애를 돕겠다는 거야.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 막말로 자네는 대학을 다니며 청춘 즐기는 동안 우리 애는 애나 키우면서 그 좋은 시절을 다 허사로 보내는 건데. 난 애 낳는 거 반대야. 우리 딸아이를 그런 생지옥에 빠뜨릴 수 없네. 아버님, 제가 못 믿어오실 거 압니다. 저라도 제가 너무 싫으시겠죠. 근데 저는 어차피 주영이와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반드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왕 저희에게 온 아이 축복이라 여기며 잘 키워보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든 벌어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주영이가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우고 나서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다 하면 경제적 지원도 제가 해줄 생각입니다. 사실 전 별로 좋은 집안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공격적인 분이셨고 술만 먹으면 허구한 날 저와 어머니를 때리고 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어떤 로망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영일 만나고 처음으로 제 가정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따님에게 진심입니다. 아버진 남편의 말에 눈동자가 흔들리셨어요. 담담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남편이 진심을 전달하자 아버지 역시 판단이 흔들리신 거였죠. 옆에 있는 저도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진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듯 방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니 또한 아버지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울음을 그치신 어머니는 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길게 나누는 듯 했어요. 약간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중간에 들리기도 했고요. 저와 남편은 그저 떨려하며 부모님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가 먼저 나와 제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산다. 지금 내가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근데 난 우리 딸 믿으니까 그냥 너를 보고 네 남자친구란 이 아이를 믿으련다. 알겠니? 엄마는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거고 뭐든 도와줄 거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엄마가 도와줄 거고. 이보게, 자네 아까 한 말 약속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 딸에게 진심인 거 맞지? 네, 그럼요, 장모님. 정말 100% 진심입니다. 제 마음을 열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결혼해서 제 여자 남편으로서 꼭 책임지겠습니다.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어머니의 말에 놀라며 곧바로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을 나와서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이렇게 허락해 주실 줄 몰랐다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보는 일만 남았다고요. 저 역시 부모님이 기필코 반대만 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키지 않으셨을 텐데도 저를 믿어준 친정 엄마에게 너무나 고마웠고요. 다음으로 저희 시댁으로 향했는데 시댁에선 의외로 쉽게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관심이 전혀 없으셨고 시어머니는 그저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조금 몸으로도 체감되었던 것이 시댁의 우중충한 분위기였습니다. 화기애애하고 소통이 많던 저희 집과는 달리 시댁은 조명도 굉장히 어두웠고 별 말이 오가지 않았어요. 단답형으로 모든 대화가 이루어졌다고나 할까요? 처음 보는 며느리가 될 사람인 저에게도 시아버지는 눈짓 하나 제대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말씀 내내 끊임없이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고요. 남편 역시 시아버지 앞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제 착각일진 모르겠지만 남편도 시아버지 앞에선 약간 위축되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요. 어쨌든 몸조리 잘하고요. 조심히 가요. 마지막으로 추위에 떠는 새처럼 몸을 조금 떨며 문틈 사이로 저리 말씀하시곤 시어머니는 제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남편은 자기 집에서 나오자마자 한숨을 푹 쉬었는데요. 마치 전쟁 중 숨 쉴 틈이 생겼다는 듯 쉬는 한숨이었어요. 남편은 사실 그 집에 있는 내내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다면서 실제로 숨을 내내 힘겹게 쉬더라고요. 누가 봐도 공포에 질린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 왜 이렇게 숨을 잘 못 쉬어? 남편이 나중에야 진정이 되어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는데 너무 짠하더라고요. 대강 시아버지가 공격적이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못살게 굴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세세한 에피소드를 알게 되는 건 그 전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셨어. 내가 숙제라도 한번 못해간 날에는 얼마나 나를 혼냈는지 몰라.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그래서 의사가 돼야 한다면서 나와 동생을 잡들이 했어. 그러다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되시고 일용직 노동자가 되시면서부턴 엄마에게도 손찌검을 막 하시고 나랑 동생에게도 그러고 아버지한테 대들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선 붙어볼만 했는데도 막상 그러지 못했어. 어린 시절 공포가 너무 컸던 건지 그냥 미워만 하게 되지.
대들진 못하겠고 얼른 도망쳐 나오고 싶단 생각밖에 안 들더라. 내가 엄마라도 지켰어야 했는데 엄마한텐 너무 미안해. 죄스럽고. 그래도 요즘엔 나이가 드셔서 아버지가 전처럼 손찌검은 안 하신다니 다행이지만 전 그때 남편이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초창기 제가 남편에게서 보았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모임 내에서도 말수가 많은 편이었는데 시끄럽고 활달한 성격과 달리 저와 둘이 있을 때는 차분하고 어딘가 우울해 보일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어린 시절 너무 불행하게 자라 그런지 자기도 모르게 편한 사람과 함께 있거나 혼자 있으면 곧잘 우울해하곤 한다더군요. 저는 시댁에 다녀온 이후 시어머니의 인상을 쉽사리 잊을 수 없었고 무섭게 느껴지는 시아버지의 얼굴도 함께 겹쳐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실제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바로 친정으로 향했고 남편은 저를 위해서라도 좋은 회사에 가야 한다며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틈틈이 저를 보러 친정에 왔습니다. 남편은 하루하루 기대하고 있었어요. 얼른 우리 아이가 나오면 좋겠다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시 시댁으로 올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임신 중기쯤이었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불안하긴 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왔냐? 얼른 앉아라. 시아버진 저를 보자마자 대뜸 앉으라며 방석을 던져주더라고요.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태우고 계셨던지라 저는 담배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일어서 있다 천천히 앉았는데요. 시아버지는 아이는 잘 크고 있냐고 물으시더니 성별이 남자인 걸 들었다며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덜컥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도 며느리를 집안에 들였으니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리 불렀다. 너도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 의무요? 일단은 매일 나한테 안부 전화를 해라. 안부 전화는 기본이야. 우리 때는 며느리들이 직접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하지 않냐? 나도 꼬장꼬장하게 요구할 생각은 없고 전화 정도만 해. 그리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중요한 날은 빼먹지 말고 잘 챙기고. 간간히 내가 심부름 시킬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 그럴 땐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오고. 참고로 그 네 동서 계집애는 곱빼기도 안 비추는 애다. 난 네가 다를 거라고 믿는다. 저는 무슨 시종이 해야 할 일을 듣는 줄 알았습니다. 안부 전화 매일 하기, 심부름 시키는 거 하기, 그게 며느리가 꼭 해야 할 일일까요? 물론 친정 가족으로 느껴지고 사이가 가깝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제게 너무 강압적인 어투로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남편에게 있는 동생은 남편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남편 동생 역시 시아버지를 일부러 안 보고 살았고 그래서 제 동서될 사람도 안 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근데 본인만 그걸 모르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 얘기를 하시고 난 후의 행동들도 너무나 가부장적이었는데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않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명령조로 밥을 차려오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놀라 후다닥 이것저것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정성스레 그릇에 담아내오니 시아버진 가만히 정자세로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수저 하나 놓을 생각을 않더라고요. 집안 일이라면 뭐든지 함께하는 저희 집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진 저희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고 부엌에 들어가려 하면 자기가 하겠다고 손수 나서시는 분이었거든요. 너무나 대조되는 가부장적인 모습에 전 시아버지가 더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이내 시아버지와 마주보고 앉아있는 게 불편했던지라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 일어났죠. 그런데 갑자기 벼락 같은 외침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유, 도대체 왜 이렇게 굼뜬 거야? 얼른 가져오라니까. 당신 지금 허리 다쳤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그러게 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하여간 멍청하기는. 밥 차리는 것도 그렇게 굼떠서는 아주 일상에 도움이 안 되네. 굼벵이보다도 느려 죽겠어.
어머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어요? 아휴, 그럼 말씀하시죠. 아프시겠다.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됐다, 며느라가. 넌 앉아있어. 저 여편네가 하도록 냅둬. 저렇게 꼬장꼬장 구는 여편네들은 한번 대행통 당해봐야 해.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시어머니에게 일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어떻게 저런 험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칼만 안 들었지 깡패나 다름없었습니다. 잔뜩 움츠러드는 시어머니를 보니 솔직히 저라도 나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저도 이렇게 시댁을 겪는 게 처음인지라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일을 말할까 하다 남편이 마음 아파할까봐 말도 못했습니다. 다만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화가 부글부글 끓었죠. 그리고 이걸 친정 어머니에게 상담했더니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래 그런 사람이 있어. 나 어릴 때 동네에도 있었고 그래도 네 시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그건 무슨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 이야기지.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 부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랬니? 차라리 도망이라도 가지. 엄마는 우리 딸한테 괜히 불똥 튀일까 걱정이다. 어머닌 저에게 불똥 튀일까봐 걱정하셨는데 전 시어머니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잔뜩 움츠려든 어깨나 활력 없는 어두운 표정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눈에 밟혔어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말하자니 남편은 이미 자기 집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역시나 친정엄마의 말은 현실이 되었네요. 이번엔 제게 불똥이 튀는 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오셔서는 빽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마치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요. 너 안부 전화 안 했더니 왜 안 하냐? 어? 내가 만만해? 아버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건지. 너 내가 며칠을 두고 보고 있었는지 알아? 자그마치 한 달이야, 한 달. 어디 이런 망측한 게 다 있어. 당황스러운 말을 못 잇고 있자 시아버지는 버럭버럭 당장 여기로 튀어오라느니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또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번엔 저도 가만히 있기 싫었죠. 가뜩이나 만삭에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전화해 안부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며느리를 제 발 아래에 두려는 시아버지라니 너무 최악 아닌가요? 저는 이번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일을 말했고 남편은 저 대신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집사람이 지금 임신 중이고 출산을 앞두고 있으니 자중해달라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미안해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시아버지는 더 꼿꼿이 나오시더랍니다. 손자 낳는다고 별 지랄을 다 떠네.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 전달했냐? 며느리는 시부모 모시는 종이야. 네 엄마도 내 온갖 수발 다 들며 살았고 며느리도 그래야 한다고. 너 똑똑히 전달해라.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볼 거야. 남편은 너무 황당히 입을 벌리고 있었고 옆에서 듣던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시아버지 시집살이가 더 무서울 때가 있다던데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인 건지 싶더군요. 근데 시아버지가 너무나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한 상황인지라 그냥 안 보고 사는 것이 답인 것 같더라고요. 전 출산을 하고도 시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출산하고선 남편과 전 저희 친정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아기 낳는 소식은 시어머니에게만 따로 전달드렸고 시어머니는 혼자만 조용히 오셔 아기를 보고 가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때 제가 시아버지와 겪은 일을 두고 대신 미안하다 사과하시며 봉투를 한 장 건네었는데요. 봉투엔 꽃무늬 편지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무력해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거니 너도 웬만하면 시댁과 영 끊고 살고 그냥 우리끼리만 아주 가끔 얼굴 보고 지내자꾸나. 둘째 며느라가도 내가 시댁에 오지 말라 했어. 너도 네 시아버지 감당하지 못할 거다. 애초에 저 사람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겠지만 나는 이미 인이 박혀 이대로 살아도 좋으니 웬만하면 시댁에 오지 말렴. 저는 시어머니의 이 편지가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당하고 사셨으면 자신은 괜찮으니 저희만 피해 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야 시댁과 연을 끊고 살면 되었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저리 사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이 편지지를 전달했더니 어머닌 시어머니가 그리 말한 게 안 되셨는지 시어머니가 가끔 아기를 보러 친정에 오셨을 때 이혼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까지 해보셨다 하더라고요. 사부인, 인생 짧아요. 그리 사시면 나중에 병이 나도 단단히 납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대로 사는 게 편하네요. 저는 괜찮아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저를 챙겨주고 사부인이 저를 걱정해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시아버지에게 단단히 세뇌당한 상태였습니다. 자기는 그저 이렇게 살다 가면 그뿐이라는 말씀만 늘어놓으셨고 더 다른 말이 없으셨어요. 저도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명절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지 않으니 시아버지에게선 계속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망설이고 있다 남편과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제는 아이도 있는데 시아버지가 전처럼 막대먹은 짓을 할까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기 반으로 간 명절이었습니다. 도착하니 역시나 식구는 저와 남편, 시부모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가 보이자마자 왜 이렇게 늦었냐며 버럭 소리를 지르시려다 아기를 보고는 살짝 참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괜히 시동생네 부부를 욕하며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저는 다 들리는 욕이었지만 못 들은 척하고 시어머니를 도와 부단히 움직였어요. 시어머니는 왜 왔냐며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같이 하자고 하고는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만들었죠. 남편도 옆에 와서 돕고 싶어 했지만 시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철학에 따라 남자는 부엌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적 시어머니의 다리에서 푸른 멍이 보이는 겁니다. 다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선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슬쩍 드러난 어깨와 쇄골 부분에도 푸른 멍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다급히 시어머니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가 물었죠. 어머님, 이거 설마 아버님에게 맞으신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아휴, 그게... 시어머니는 저와 눈을 맞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며 말하면 괜히 또 난리가 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숨길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남편 통해서 어렸을 적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는 들었지만 아직도 아버님이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다고요. 어머님, 이거 112에 신고하면 잡혀갈 사안이에요. 가족끼리 때리는 것도 엄연히 법으로 다 처벌이 된다고요. 아이고, 얘야, 우리 일 크게 만들지 말자. 나는 괜찮아. 아이, 정말 괜찮대도. 내가 맞을 짓을 해서 그래. 어머님. 시어머니는 자신이 대려 맞을 짓을 했다며 제게 싹싹 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시어머니가 안쓰럽게 느껴지며 반대로 시아버지에겐 머리 끝까지 화가 솟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또래 할머니들에 비해서도 특히나 유난히 마른 몸매이셨고 볼엔 움푹 패여 있을 정도로 살이 없으셨어요. 그런 분을 도대체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이리 손찌검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한다면 아무리 시아버지를 무서워하는 남편이라도 역시 참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언제부터 이런 일을 당하신 건데요? 언제부터 다시 손을 올리신 건데요? 그게 얼마 안 됐어. 그냥 5년 전부터. 실은 내가 그 양반 먹는 술에 손을 댔거든. 소주병이 늘어나니까 걸린 거야. 내가 술 먹는 걸 싫어하는 양반인데 그걸 걸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한 거야. 에휴.
내가 죽어야지 정말. 너한테 별거를 다 보이는구나. 근데 너무 걱정 말어. 저 양반도 제정신이 아니고 횟가닥 도니까 날 때리는 거지. 평상시엔 괜찮어. 어머님, 괜찮긴요. 아버님이 평상시에 괜찮았던 적이 정말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며느리인 저한테도 저렇게 대하는데 어머님한테 하는 행동들은 평소에 하는 것만 봐도 너무 막대하잖아요. 저는 가만히 못 있어요. 얘야, 그러지 말아라. 응? 제발. 시어머니는 제가 나서 이 일을 문제 삼겠다고 하자 그야말로 제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까스로 아들 부부가 모여 명절 분위기도 났는데 오늘만큼이라도 제발 참고 넘어가자 말하셨어요. 너네들이 와준 것마도 감사한 일이라며 어떻게든 저를 말리시는 모습에 정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을 내오라는 목소리였고 저는 일단 밖으로 나가 상에 밥을 놓았습니다. 일단 전 식사 내내 일부러 말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최대한 눈도 안 마주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만든 떡국을 한 숟갈 뜨자마자 인상을 획 찌푸리시더군요. 아니 간이 왜 이래 이거? 넌 아직도 간을 이따위로 맞추고 있냐?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짜게 하지 말라고.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만 소금을 많이 넣었나 봐요. 물 넣고 다시 끓여줄게요. 물 넣고 끓이면 다시 음식이 맛있어지냐? 여편 내가 집안에서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면 요리라도 연구해서 남편 밥상에 맛있는 걸 올릴 생각을 해야지. 애들도 왔는데 창피하게 이런 걸 요리라고 만들어서 상에 내놔? 아이고, 내가 다 부끄럽네.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늙었나 봐요. 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입을 꽉 다무는 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어서 화가 난다며 옆에 있던 젓가락을 획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니 쪽으로요. 잘못 맞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뭐라고? 전 도무지 왜 시어머니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그릇을 들고 가시는 모습을 보다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세게 내려놓고 한마디 질러버렸네요. 아버님, 그만 좀 하시라고요. 들으셨잖아요. 저희는 맛있게 잘 먹고 있었어요. 맛있기만 한데 왜 어머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만 좀 부려 먹으세요. 저번에 다치신 허리가 아직도 불편해서 잘 못 걸으시는 분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머님 지금도 저렇게 비틀거리시는데 어머님은 아버님 시녀가 아니에요. 차라리 저한테 시키세요. 뭐야? 너 지금 뭐라 했냐? 어디서 시아버지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라고 있어? 너네 집에서 가정교육 그따위로 받았냐? 어디서 결혼도 하기 전에 애부터 배워와가지고는 날라리 같은 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꾹 참고 받아줬더니 이제는 못 배운 티까지 내고 있어? 뭐라고요? 못 배운 티요? 다른 건 몰라도 가정교육을 건들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혼전 임신했다는 이유로 저를 날라리로 몰아간 것도요.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을 비웃으시며 장사나 하는 거지 같은 집안에서 자랐으니 제가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이나 배우고 나쁜 물이 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아이는 저 혼자 만들었나요? 그리고 손주 앞에서 하실 말씀이 있고 아닌 말씀이 있죠. 지금 저희 아이 저렇게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데 손주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둘째 서방님이 안 오시는 이유를 알겠네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고성을 지르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있는 수저까지 들며 저를 위협하는데 전 그 수저로 때렸다가는 경찰서에 신고할 거라고 맞대응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진 당황하셔 움찔하더라고요. 한 번도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맞선 사람이 없었던 것인지 제가 강하게 나가자 말도 못하고 저를 씩씩거리며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그땐 제가 정말이지 신고를 할 기세로 나왔고 정말 맞았다간 신고할 생각이기도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혹여나 시아버지에게 맞을까봐 저를 몸으로 감싸시며 얼른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얘야,
내가 여긴 알아서 할 테니 니들은 가라, 응? 네 시아버지 저러다 제풀에 지쳐 쓰러진다, 응? 저는 일단 시어머니의 간곡한 청에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아까 시어머니에게서 보았던 상처들을 말해버렸어요. 남편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정말이야? 엄마가 아직도 아버지에게 맞고 사신다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당장 갈라 놓아야 해.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든 근처 살 곳을 알아봐 드리든 해서 떼어놔야 한다고. 저러다 큰일 나. 남편은 한동안 제 말을 믿을 수 없단 눈으로 저를 보다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도 시어머니가 티를 내지 않아 아직까지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실 줄 전혀 몰랐다며 죄책감에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제가 겨우 남편을 진정시키고 그러고 난 후엔 급하게 집을 몰색했죠. 시어머니를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집은 최대한 시댁에서 먼 곳으로 구했고 시아버진 절대 알지 못하도록 진행했습니다. 행여나 정보가 새어나갈까봐 집까지 다 준비를 시켜놓고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했어요. 저흰 시아버지가 없는 시간대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준비된 집으로 갈 예정이었죠. 그런데 청첩병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딸랑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말입니다. 저희 친정집 우편함에 얘들아 나는 나대로 잘 살 테니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시어머니는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사라지자 저희부터 들들 볶으셨고요. 야, 그 여편네가 가긴 어딜 가? 니들이 숨겼지? 당장 안 내놔? 밥 해줄 여편네 없으면 나보고 어찌 살라고 도망을 가 도망가긴? 내가 아주 작사를 내줄 거야. 시아버진 길길이 날뛰었고 저는 맞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냅두세요. 아버님이랑 살아오신 세월이 징글징글하시니 떠나셨겠죠. 시아버진 하녀처럼 부리던 시어머니가 없어졌다며 한탄을 하셨고 전 그게 너무 우스웠네요. 있을 때 잘하지 도망가게 만들고선 후회하면 뭐하나요. 전 차라리 떠나버린 시어머니의 선택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떠나서 좋은 이웃을 만나 좋은 곳에서 정착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시아버진 시어머니가 사라지자 저를 달달 볶았습니다. 예, 애미야, 너 할 거 없음 여기 건너와 반찬이나 만들어라. 죄송합니다. 저 오늘 시간이 안 되는데요. 아이가 옆에 있어요. 그깟 아이 같이 보면 될 거 아니야. 얼른 건너와. 시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저를 부르셨고 가정부 노릇을 시키려 드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절대 움직이지 않자 버럭버럭 혼자 고함을 지르더니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찾아낼 거라며 살던 동네를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 후 시아버지에게선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지 않자 저희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생길까봐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편지에는 절대 신고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간간히 저희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용품이나 장난감, 교구 같은 것들을 보내오시기도 했고요. 그때마다 편지엔 잘 살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계신 건지 이따금씩 궁금했어요. 친정어머닌 시어머니가 자취를 감춘 것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라 말씀하시곤 했고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저번에 사돈 친척분 중에 모무탈것 곳이 있긴 하다며 그곳으로 갔든지 했겠지. 이렇게까지 연락해오지 않는 걸 보면 원하지 않으시는 거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하지만 불안한걸. 어머님이 나이가 적으신 것도 아니고 잘 살고 계시면 한 번쯤 들릴 법한데 전혀 우리 쪽에 오시질 않으니까. 어머님한테 우리 아들 얼굴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지내시는 거 맞으시겠지? 마음속으로나마 저는 부디 잘 지내길 바란다고 촛불을 켜고 비는 심정으로 빌곤 했네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도 어느새 중년이 되고
아이도 무럭무럭 자랐을 즈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엄마 하며 저를 부르더니 우편함에서 편지 한 장을 가져오더군요. 편지를 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쓰신 필체였고 거기엔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도 있었고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도 놀란 나머지 서둘러 퇴근을 해 집으로 왔어요. 저희는 편지에 적힌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회식을 하며 술을 먹은 바람에 제가 운전을 했는데 가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엑셀을 밟았어요. 마음이 너무 다급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신 거겠지? 뭔가 느낌이 너무 안 좋아. 저희는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까 싶어 다급히 기재된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았던 광경은 여전히 너무나 충격적이었네요. 그곳은 작은 아파트 단지였는데요. 편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일단 잔뜩 어질러진 거실이 보였고요. 술병이 나뒹구는 장판 위에 시아버지와 함께 낯선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 중얼중얼 술주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시어머니는 부엌 안쪽에서 숨어 지켜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말보단 눈물이 앞서 흐르더라고요. 지금까진 시어머니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되진 않았는데 이 기막힌 상황을 직접 보니 감정이 파도처럼 불어닥쳤습니다. 분노의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깨우려는 남편을 저지하고 저는 조용히 입을 틀어막고 우는 시어머니를 향해 다가가 조용히 안아드렸죠. 어머님, 왔구나 아가야. 고맙다. 어머님, 왜 지금껏 연락 안 하셨어요? 시아버지와 살고 있으셨음 도움을 청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렸을 텐데 어머님도 여자예요. 이제 당하고 살지 마세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드릴게요. 나지막한 제 음성에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느끼신 것인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의 목 부분에 위치한 시퍼런 멍자국이 보였지만 저는 애써 못 본 채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신 후 잠시간 마음을 안정시킬 시간을 들였는데요. 시어머니는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으시더니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을 갔었어. 몰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려 했지. 그러다 문득 결혼 전 힘들면 여기로 오라고 하던 친척 언니 말이 떠올라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몇 년 평화롭게 살던 중에 네 시아버지를 만난 거다. 대번에 머리채를 붙잡혀서 질질 끌려갔고 난 또 그 집에서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단다.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었는데 이번엔 내가 정말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아이 족쇄를 채워놓더구나. 네 시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같이 동업하는 사람 부인한테 나를 감시하게 했어. 그러고선 이 나이까지 내가 이러고 살고 있었던 게야. 시어머니가 어디론가 새로이 둥지를 트셨을 거란 예상은 했지만 그 외는 모두 예상 밖의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혹여라도 시어머니가 도망갈까봐 자기 인맥을 동원해 감금한 것, 이 모든 것이요. 시어머니는 흐느껴 울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이 사람과 살다간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여기 가끔씩 요구르트 주러 오시는 아줌마가 있는데 내가 겨우 편지를 전해달라고 한 통에 그게 너네한테 닿을 수 있었어. 내 나름대론 목숨 걸고 저지른 거란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면서 말씀하셨고 저 역시 울면서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간의 도끼 어린 목소리였죠. 지금껏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선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는데요. 어떻게든 짐승 반푼어치만도 못한 시아버지한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용기가 나는구나. 이 양반한테 한 번도 복수할 생각까진 못하고 있었는데 며느라가 오늘 네가 내게 큰 용기를 줬어. 네가 아까 한 말이
나를 깨닫게 했어. 네 덕분이다. 나를 한 번만 더 도와다오.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 부탁하마. 네, 어머니, 그럴게요. 뭐든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셨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회사에 가서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떠벌리는 것이었는데요. 시어머니인 상간녀 역시 시아버지 회사의 직원이라며 그 상간녀의 정체까지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게시판에 글을 쓸게요. 익명으로요. 저는 회사 게시판에 시아버지의 며느리라 저를 소개하며 지금껏 시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해오며 가족들을 괴롭히고 살았는지 공개했습니다. 남편이 어린 시절 받았던 가학적인 행위들부터 시작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술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부탁대로 상간녀에 대한 이름을 포함한 신상 정보까지 알려 함께 저격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다음 날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왜요? 아, 글을 지워달라고요? 싫은데 어쩌죠? 변호사요. 고용하세요. 나도 변호사 고용할 테니 돈이야 당신보다 많죠. 쥐뿔 가진 것 없는 영감탱이 어떻게 될지 나도 궁금하네요. 아, 그래요. 우리 끝까지 가봅시다. 뭐야? 이놈의 무식한 여편네를 봤나?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있긴? 며느리 시켜서 감히 그따위 천박한 글을 쓰게 해? 글 당장 내려. 안 내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발악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상하게 웃으시며 미소를 매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고 멍자국은 옅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시어머니를 힘껏 응원하며 글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다 저는 시아버지에게서 지금껏 당하고 살아오신 증거들을 시어머니께서 직접 다 모아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저를 불러 사진들을 보여주시더군요. 내가 변호사 선생을 만나 이것들을 보여주고 왔더니 소송에선 충분히 유리할 거라고 하더구나. 나보고 왜 이렇게 살아왔냐고 하던데 참 나도 모르겠다. 지난 세월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래도 이제와 복수할 수 있으니 또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고. 어머님, 물론 헛헛하신 거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른 인생 사실 수 있으니 전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어머님 남은 인생 저와 남편이 옆에서 함께 옆에서 지켜봐 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아가야. 내가 너를 만난 게 정말 큰 복이고 천운이다. 저와 남편은 당시 이미 충분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거액의 변호사를 써서라도 시어머니를 도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런 것이 연쇄의 효과라고 하던가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말을 소문을 들은 시어머니 친척분들이 일제히 같이 나서주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당한 일을 두고만 볼 수 없다면서 돈을 모아주시고 시아버지의 회사 앞에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눈물나게 감사했죠. 시어머니 역시 시아버지의 회사로 찾아가셨습니다. 전 사실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행동하실 줄은 몰랐는데 사람의 변화란 정말 놀랍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하셨어요. 바로 시아버지의 사무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찾아가더니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여기 있는 김충재, 당신 나를 감금하고 때리고 사람 시켜 감시하게 한 죄, 그리고 상간녀를 들여 내 앞에서 못 볼 꼴 보이게 한 죄, 다 벌받게 할 겁니다. 너 이런 미친,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이 정신 나간 여편네가? 시아버지가 등장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시원하게 뺨을 날리셨습니다. 그간 한이 아주 많이 맺혀 있으셨는지 시어머니의 뺨을 맞은 시아버지는 억하는 소리와 함께 주저앉으셨고 상간녀는 이도저도 못하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그저 그 상황을 통쾌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시어머니를 보호하며 회사 밖까지 나오게 해드렸고요.
시어머니는 이제야 묵은하니 씻겨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소송이 순조롭게 끝나 시아버지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셨고 시어머니는 크나큰 액수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금전적인 보상도 좋지만 전 무엇보다 이 기회에 시어머니가 스스로 변화하시며 나아가시고 한 점이 가장 좋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무척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저와 남편이 함께 나들이도 다니고 손주 녀석도 예뻐해 주시면서요. 저희 시어머니 부디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서울에 사는 아줌마입니다. 요즘 사연 유튜브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 제 인생도 기구했던 때가 있어 한번 들려드려 보려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60대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릴 적에는 가난하면 정말 끼니도 때우기 힘든 집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도 바로 그런 집 중 하나였고요. 저희 집은 가난한데도 부모님이 아이를 많이 낳으셨어요. 저희 형제자매만 7남매였죠. 거의 위의 아이들이 동생들을 줄줄이 키우는 수준이었죠. 아버지의 벌이는 너무 적어서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거의 밖에 나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였던 제가 동생들을 업어 키웠어요. 물론 둘째도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어렸던 당시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했죠. 그런데 당시 저희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살았어요. 지방에서도 상당히 발전이 안 된 곳, 그러니까 깡촌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곳에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병원을 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했죠. 위생적으로도 그리 좋지 않았고 가난해서 영양 섭취도 안 되는 가정에서 7명이나 되는 아이가 전부 건강하게 자라기는 쉽지 않았어요. 7명 중 그래서 둘이 채 자라기도 전에 죽었죠. 남은 것은 5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친가의 논밭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어요. 있는 논밭도 너무 척박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았고 홍수만 났다 하면 뻑하면 다 쓸려 내려가는 곳이었고요. 농촌에선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다고들 하지만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것도 힘들었죠. 논밭 농사가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저희는 산으로 들려다니면서 나무를 캐서 그걸로 먹고 살기도 했죠. 옆집에서 보리쌀을 구워다 된장 하나에 비벼 먹던 일이 지금도 선하네요. 그래도 저희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걸핏하면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분이었지만 어머니가 무척 억척스럽고 생활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저희가 자라날 땐 정말 가난하게 끼니 걱정하면서 컸지만 어느 정도 크고 나선 그럴 필요가 없어졌을 정도였죠. 어머니가 워낙 다른 집 논밭일을 도와주면서 품삯을 많이 받아오셨고 그 돈을 조금씩 모으면서 사셨거든요. 아버지가 사고치고 오셔도 어머니가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아버지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한이 있어도 돈으로 물어주는 일은 최대한 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남들 입장에선 황당하기도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남의 집 담벼락을 무너뜨린 일도 있었는데 어머니는 돈으로 물어주는 대신 아버지를 닥달해서 두 분이서 같이 그 담벼락을 얼기설기 다시 쌓아주셨거든요. 그 집에선 이런 게 어딨냐고 했지만 그렇다고 물러날 어머니가 아니라서 그냥 그것으로 일단락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어머니도 어느 순간엔 무척 피로하고 힘들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깃불이 간신히 들어오기 시작하던 시기라 낮은 조대 전등빛 밑에서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삭바느질을 하셨어요. 전 첫째 딸이라 어머니 앞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죠.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시다가 눈을 비비셨어요. 아휴, 눈이 아프다. 어머니, 오늘은 바느질 그만하세요. 아니다. 이걸 내일까지 다 맞춰서 갖다 줘야 삭스를 제대로 받아. 그래야 다음번 삭도 잘 받고 바느질도 해달라고 더 부탁해 온단다. 어머니는 눈을 계속 비비셨죠.
그 시기에 어머니는 낮에 논밭에 나가 일하고 품삯을 받으셨고 밤에는 싹바느질을 하셨어요. 여전히 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밖으로 돌고 계셨고요. 사실 그때 어머니는 겨우 나이 40이었습니다. 20 초반에 아버지와 결혼하셨고 곧장 저를 낳으신 뒤 계속해서 일을 하셨죠. 제가 당시 17이었는데 어머니도 참 젊은 나이였던 겁니다. 그 나이에 남편은 전혀 도움되지 않고 5 아이를 책임져야 하셨던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억척스럽게 잘 사셨다고 해도 어머니의 속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렸던 저희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눈이 아프구나. 눈이 아프네. 어머니가 눈을 비비는데 뺨으로 눈물이 흐르는 게 보였어요. 제가 놀라서 다가앉았죠. 어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그냥 눈이 아파서 그렇다. 눈이 따가워서 눈물이 나네. 아, 눈 너무 피곤하신 거구나. 당시에는 저희가 마음대로 쓸만한 휴지도 없었어요. 아예 각티슈 같은 건 저희 집에 있지도 않은 시절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옷고름을 쥐어서 눈가를 닦으며 연신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괜찮지 않으신 거였겠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도 어렸던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둘이 마주 앉은 밤에 어머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곤 했어요. 아마 첫째 딸이었기 때문에 유달리 어떤 동질감을 느끼셨던 것인지도 몰라요. 저도 어머니만큼은 아니어도 동생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일을 도와드리면서 고생을 제법 했으니까요. 우리 친정이 망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내가 너희 아버지 만나서 고생할 일은 없었을 거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너희 외가는 그래도 잘 살았단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가세가 기울어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말이야. 너희 외할머니는 그 시절 아주 예쁜 폐물들도 많이 갖고 계셨지. 아, 그러셨군요. 그래, 그 지역 유지였어. 논밭 많이 가진 지주였단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니? 친척 아저씨가 전부 다 사기쳐서 가져가 버렸는걸. 어머니는 자주 한숨을 쉬셨어요. 외할아버지가 잘 벌고 지켜내셨는데 갑자기 병이 나 돌아가신 뒤 준비되지 않은 외할머니한테서 전부 사기쳐서 빼앗은 친척 아저씨가 모두를 내쫓았다고 하시더군요. 어쩌겠니? 그게 내 복인걸.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두운 표정이 되곤 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들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좋은 집에 시집장가 갔을 텐데. 어머니, 전 욕심 없어요. 그래, 알고 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삭바느질을 하셨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계속해서 일을 하셨기에 저희 사정은 조금씩 나아갔죠. 어머니는 이 시골에 있어선 도저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돈을 모은 뒤 반드시 도시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저도 어머니 말씀에는 동감이었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곧장 돈을 벌러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처녀인 제가 집을 떠나 혼자서라도 도시에 가겠다고 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셨지만 도시에서 버는 돈이 훨씬 많다는 말에 어쩔 줄 몰라 하셨죠.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던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와 밤에 마주 앉아 말했어요. 제가 돈 벌면서 먼저 도시에 자리 잡고 있을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얼굴은 어두웠어요. 어두운 조명 아래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그늘이 졌죠. 어머니는 걱정이 가득한 한숨을 내쉬었어요. 에휴, 그래도 괜찮겠니? 아무래도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구나. 괜찮아요. 저 할 수 있어요. 다 큰 처녀가 혼자 집을 떠나서 정말 걱정이다.
제가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장녀는 원래 살림 미천이라고 하죠. 저도 그 역할을 피할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와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울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무작정 도시로 떠났습니다. 다행히도 경기도의 공장 쪽 일을 하며 사는 먼 친척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었죠. 당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숙사가 제공되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했습니다. 공돌이 공순이의 기숙사라는 게 정말 지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열악한 수준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다 보니 돈이 모이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돈을 모아 곧 동생들과 함께 제가 다니는 공장 근처로 이사를 오시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혼자 기숙사에 사는 생활보다 가족들이 함께 사는 생활이 훨씬 반가웠죠. 아버지는 시골집에 남겠다면서 도시로는 나오지 않겠다고 반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만 도시로 오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너무 작은 집이었어요. 그래도 시골에서 집만은 넓게 썼었는데 도시로 오니 정말 손바닥만한 집에서 저희 5남매와 어머니까지 6명이 북적여야 했죠. 동생들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어 적응에 힘들어했고 어머니도 새로운 일을 찾느라 고생하셨어요. 어머니는 곧 노점에서 장사를 시작하셨고 아이들도 학교에 천천히 적응해 갔어요. 그 사이 저는 공장에 열심히 다니면서 돈을 고스란히 모으고 있었죠. 어머니와 제가 벌어서 모으는 돈이 천천히 쌓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조용한 시골 생활에서 벗어나 도시로 난생 처음 오신 거라 힘들어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시골과 도시는 생활의 흐름 속도가 완전 다르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나이 드신 어머니께선 더욱 그랬죠. 하지만 어머니는 억척스럽게 장사에 몸을 던지며 이겨내셨고 자식들을 돌보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셨죠. 저희는 천천히 돈을 벌어서 모아갔어요. 몇 년 뒤에는 조금 더 큰 집으로 가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요. 동생들도 졸업하면 바로 언니 누나 따라 일을 하겠다면서 희망이 넘쳐 있었죠. 아버지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연락드리려 했지만 그때마다 시끄럽다면서 술에 취한 채로 소리를 지르곤 하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 집으로 빚 독촉이 들어왔죠. 저희 집 앞에 어떤 남자들이 와서 웅성대고 있더라고요. 저 무슨 일이세요? 아, 여기 사쇼? 네, 그런데요. 왜 그러시죠? 저는 20 초중반이긴 했지만 그래도 도시에 와서 몇 년 살면서 제가 가장이란 생각이 강했어요. 이 수상한 남자들이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해야 했죠. 아, 우리 빚 받으러 왔습니다. 남자는 태연하게 말하며 뭔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제대로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빚이요? 저희 집엔 빚질 사람이 없는데요. 그럴 리가. 저희는 어머니랑 저랑 저희 동생들만 살아요. 제 동생들은 미성년자고요. 그럼 이건 누구요? 김철수 씨. 아, 저희 아버지인데. 그래. 댁네 아버지가 빚 잔뜩 지고 여기로 주소 써놨던데. 맞게 찾아왔구먼. 남자들은 저희 대문 안쪽으로 고개를 들이밀면서 어슬렁거렸어요. 남자가 내민 종이는 차용증의 복사본이었죠. 거기에는 아버지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저희 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돈은 정말 큰 액수였죠. 하지만 저희는 그 돈을 본 적도... 시골에서 술만 드시던 아버지가 대체 왜 이 큰 돈을 빌리신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손만 떨고 있었는데 집안에 있던 동생들이 무슨 일인가 싶은지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저는 얼른 들어가라고 손을 휘저었죠. 남자들은 다음에 올 땐 차 앞딱지를 붙일 거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차용증 복사본을 들고서 열심히 들여다보았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이기도 했고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기도 했어요. 오랜 시간 봐온 거라 절대 틀릴 리 없었죠. 밤에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사색이 되셨어요. 남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준 시간은 겨우 일주일이었고 그 시간 동안 돈을 넣어줘야 했죠. 우리의 작은 집을 처분하고 있는 돈을 죄다 긁어모은 뒤에는 어떻게든 갚을 수 있을 만한 금액이긴 했어요. 저희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이 자그마한 집이나마 자가로 사줬거든요. 하지만 너무 억울했고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마냥 갚아버리긴 속이 뒤집어졌죠. 내가 네 아버지한테 다녀오마.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기라도 해야지. 네, 기다릴게요. 속이 뒤집어져서 못 살겠다. 아니, 같이 살 때는 술을 마셔서 골칫거리더니 이제 따로 사니까 돈으로 사고를 쳐? 어머니는 복장이 터져하며 가슴을 두드리고 그날 바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초조하게 기다렸죠. 이튿날 올라오신 어머니는 밤에 집으로 들어오면서 거의 죽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도박을 했다더구나. 아, 어쩜 좋니? 술도 모자라 도박에 빠졌다니. 이 일을 어쩌니? 어머니는 거의 알아누우셨어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일을 놓아본 적 없는 분인데 그때만큼은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앓으셨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서 아버지가 진 빚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결국 우리가 갚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돈을 있는 대로 긁어모아 집까지 처분한 뒤 빚을 갚았죠. 더 험한 일을 당하기 전에 갚아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결국 동생들은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도저히 우리가 같이 머물 만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였죠. 저는 초라한 월세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도 동생들과 함께 시골로 돌아가시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깨어진 꿈 때문에 못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때 유달리 어머니의 얼굴이 초라하고 마주 잡은 손에 주름이 많았던 것이 기억나네요. 시골로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병이 나셨어요. 저는 처음에 화병인 줄 알았고 아마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공장에 다니면서 다시 집 보증금이라도 모으기 위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죽을 병에 걸린 것 같다는 연락이었죠. 폐병에 걸렸는지 자꾸만 기침하면서 숨을 못 쉰다는 이야기였어요. 정말 너무 아찔했어요. 전 나름대로 성숙하고 단단하게 자란 편이었지만 그건 어머니라는 큰 산이 곁에 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게 뻔했어요. 저는 당장 시골로 내려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거부하셨죠. 내가 지금 병원 가서 이 목숨 연장하면 무슨 낙이 있겠니? 어머니, 그래도요. 저를 봐서라도 오래 사셔야죠.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미안한 일밖에 없구나. 하지만 난 정말로 더 살 이유가 없단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어머니의 그 연약하면서도 피로한 미소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너도 이제 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나는 갈 나이가 되었다. 괜찮아. 울지 마라.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따스한 체온 때문에 더욱이나 울음이 멈추지 않았죠. 그 뒤로 어머니는 정말 몇 개월 더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이른 죽음이었고 저한테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했죠. 저는 고통스러워서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동생들도 이제 둘째가 성인이 된 터라 자기들끼리 살 수 있을 거였으니까요. 시골집에 돌아가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흔적만 남아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도시로 돌아와서 공장 일에 몰두하면서 아예 시골집과 연락을 끊어버렸죠. 저는 너무 외로워서 그때 이후 누군가 기댈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라도 곁에서 제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았죠. 그래서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남직원 중 한 명과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가게 되었죠. 당시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는데 그 남자도 그리 가정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제 사정도 그 모양이었으니 제가 따질 형편은 아니었죠. 그 남자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집도 잘 살지 못했어요. 애초에 집이 잘 사는 사람들은 공장까지 일하러 들어오질 않으니 그거야 당연한 일이었죠. 전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긴다는 마음에 기쁘게 결혼하기로 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희는 결혼식도 하지 않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 전에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았던 남편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 홀어머니다운 모습이었죠. 결혼 직후 합가를 해서 시댁으로 들어간 저를 불러 앉혀놓고서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너 공장 계속 다녀야 한다. 하지만 일 다닌다고 여자가 건방져선 안 돼. 알겠니? 네, 어머님. 집에 오면 살림 꼬박꼬박하고 네 남편은 남자라서 밖에서 중요한 일을 하잖니. 같은 공장 다닌다고 네 남편과 너가 같은 지위는 아니라는 거다. 저는 순간 조금 이상했어요. 사실 남편이나 저나 물건 조립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니었죠. 다만 남편이 간혹 무거운 물건을 좀 더 옮긴다거나 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 외로 추가로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릴 순 없었죠. 그랬다간 정말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저를 하룻밤 내내 혼내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항상 짜증스러운 말투와 표정으로 저를 대하셨어요. 저도 남편도 맞벌이로 잔업이 있으면 밤까지 공장에서 일하다가 와야 했죠. 하지만 남편은 집에 와서 발 씻고 자면 되었지만 전 언제나 밤중까지 계속해서 살림을 해야 했어요. 빨래도 제 손으로 빨아야 했고 설거지도 전부 그냥 두어져 있었죠. 시어머니는 언제나 며느리가 있는데 왜 내가 일을 해야 하냐고 대묻곤 했어요. 저는 이 사람들도 제 가족이라 생각해서 그냥 제가 며느리 된 도리로서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까지였다면 그냥 아마 참고 살았을 거예요. 저한테는 아이가 들어서질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정말 끔찍하게 아들을 낳으라고 저를 들들 볶으셨는데 아무래도 애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까지도 임신하지 못하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결국 소리를 지르셨죠. 너 대체 애를 왜 못 빼는 거냐? 여자가 돼가지고 애를 못 낳으면 대체 무슨 소용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아이를 못 낳는다는 사실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심지어 7남매를 낳으셨는데 왜 저는 아이를 하나도 임신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 도리가 없었죠. 우리 애가 지금 장손이다. 네가 애를 못 낳으면 우리 태가 끊기는 거야. 시어머니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 남편이 그냥 흔한 사내인 줄 아니? 우리 집안 장손이야, 장손. 어디서 너 같은 게 들어와서 대를 끊으려 들어?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해요. 남편은 이 꼴을 보면서도 전혀 말리려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잘못한 거라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세간의 인식도 아이 못 낳는 여자는 쓸모없는 것이란 생각이 당연했죠.
저는 이 가족에서마저 버림받고 쫓겨날까봐 임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용하다는 무당한테 굿도 해봤고, 어디로 치성도 드리러 가봤고, 좋다는 한약을 없는 돈을 쪼개어 열심히 사서 다려먹여도 봤죠. 하지만 전혀 임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에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게 애초에 잘못이었나 봐.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들은 전부 애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말이야. 직접적으로 임신에 대해 말하지 않던 남편마저도 결국 이렇게 아이의 일을 입에 올렸죠.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서서히 남편은 외도를 시작했고 그것을 숨기려고도 하질 않았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여자를 만나고 들어온 날에는 노골적으로 잘했다면서 남편 편을 들었고, 저는 방 한 구석에 숨듯이 앉아 울지도 못한 채 멍하니 있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제 우울증은 아주 극심했을 거예요. 남편은 제 앞에서 외도를 숨기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는 당연히 그걸 제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시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대체 무슨 발언권이 있었을까요? 제가 밖에서 일해서 벌어오는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제게서 월급을 전부 가져가고 정말 장을 봐오는 생활비만을 주었죠. 돈이 없어서 정말 뭘 준비할 수가 없다고 제가 사흘 밤을 울면서 부탁해야 조금을 더 주곤 했어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공장을 다녔어도 제게는 모은 돈이 전혀 없었죠. 20대 초중반엔 도리어 야무졌던 제가 결혼 후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저 역시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동시에 구박하면서 못난이 취급을 하니 제가 따로 달아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남편이 밖에서 아이를 낳아오길 바라셨죠.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이 집안에서 제가 떨어져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이 여자 저 여자 찝쩍대기만 할 뿐 한 여자에게 제대로 아이를 낳아오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 화는 더 커져서 저한테만 향했어요. 남편은 이제 아예 집안에는 관심이 없었고 제가 벌어오는 돈을 가져갈 뿐이었죠. 저는 아예 무기력해져서 그냥 일상을 거의 허수아비처럼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세월은 흐르더군요. 저는 완전히 속이 까맣게 타버린 채 겉으로는 그냥 멀쩡한 척하면서 공장에 다니고 집에 와서는 살림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자기 건강에 집착해서 영양제를 한 움큼씩 먹었고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그 때문에 자기가 걱정해서 이렇게 심장이 나빠졌다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그렇게 산 세월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20년이 훌쩍 넘어 30년에 가까웠어요. 어떤 사람은 제 인생 사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한심하다고 할 거예요. 노력해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할 수조차 없었어요. 저한테는 출구도 없고 다른 방도도 없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는 속절없이 늙어서 50대가 되었어요. 공장에서 버는 돈을 집에 가져다 줄 때마다 거의 대부분 남편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일부는 시어머니 주머니로 들어갔죠. 시어머니는 이제 많이 늙었는데도 여전히 짱짱해서 걸핏하면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너는 그 오랜 세월 공장을 다녔는데 여직 이 꼴로 돈을 벌어오느냐? 죄송해요, 어머님. 하여간 쓸모없는 것. 정말 악귀 같은 노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골집에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저는 그리 좋지 못한 예감에 편지를 뜯어보았는데 거기에 정말 불행한 소식이 적혀 있었죠. 누나, 둘째 누나가 죽었어.
막내 남동생의 편지였어요. 제에게 전화 연락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편지를 쓴다고 하며 말이죠. 저는 집에 있어도 전화가 와도 받지 못하게 시어머니가 막으셨고, 그래서 시골 동생들과 전화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런 세월이 오래되면서 전 자연스럽게 집에서 전화 연락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전 고민했지만 그래도 연락을 해야 했어요. 공장으로 나와 사무실 전화를 빌려서 거기에 적힌 막내 남동생의 전화번호로 곧장 전화를 했죠. 수화기 저 건너편에서 낯익으면서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세상에, 얘, 너... 큰 누나? 막내 남동생도 목이 메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곧 울고 싶은 기분이 되어서 남동생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자초지종을 들었죠. 큰 누나, 우리 시골집 지금 비어있어요. 둘째 누나가 거기서 살다가 얼마 전에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죽었거든. 세상에, 아버지는? 아버지야, 예전에 돌아가셨지. 그동안 누나가 우리한테 전혀 연락을 안 했잖아요. 지금도 편지를 보냈으니 받아준 거지. 내가 안 받으려던 건 아니었어. 전화 연락이 그게... 그래도 그나마 누나가 공장 한 군데서 계속 다녔더라. 그래서 그 공장 연락처 알아내서 거기서 누나 사는 곳 알려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거기서도 누나가 전화 연락 안 받는 건 잘 알더라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은 되지 않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0년, 저는 시골집을 거의 버리듯 떠나오면서 연락을 죄다 끊었어요. 결혼 이후에는 제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로 끊겼고요.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나마 둘째와 막내가 서로 전화 정도를 했었는데 그나마도 둘째가 죽어버린 거고요. 이제 시골집은 비워버렸어. 그냥 누나가 둘째 누나와 친했고 우리한텐 거의 어머니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물어 누나 연락처를 찾은 거예요. 그래. 그래도 동생이 그렇게까지 해서 절 찾아줬는데 저는 누나 된 도리로 또 연락하겠다고 해야 했는데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자라날 때 둘째가 저하고 가장 친했어요. 이미 30년이나 되어서 그 시절 젊었던 둘째의 모습밖에 몰랐지만요. 저는 우울감에 완전히 휩싸인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시골집에 지금 당장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더군요. 저는 집에 와서 시어머니가 왜 대낮부터 집에 왔냐는 말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짐을 챙겼어요. 아직 남아있던 그달의 생활비가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서 정말 필요한 것만 챙긴 뒤 현관문으로 갔죠. 시어머니가 중간에 막아서시더군요. 이게 시애미가 묻는데 대답도 안 하기로 한 거냐? 미쳤어? 어머님, 저 시골집에 가봐야 해요. 뭐야? 시골집에 가봐야 해요. 둘째가 죽었대요. 제 동생이요. 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시더군요. 네 동생? 아니, 너 결혼할 때 연 다 끊었다고 네 입으로 말했지 않니? 그런데 이제 와서? 너 이렇게 나가면 그냥 애비한테 다른 여자나 데려오라고 할 거다. 너 그냥 이혼당하는 거야. 저는 물끄러미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하기야, 이제 공장에서도 늙은 여자라고 슬슬 나가주었으면 하는 눈치이니 시어머니한테도 제 쓸모가 다하긴 했겠죠. 저는 한숨을 쉬고 제 도장을 주었어요. 이혼 서류 쓸 때 쓰세요.
뭐? 너 정말? 네, 정말로요. 이혼할게요. 시어머니는 기막혀 하면서도 저를 더 이상 막지 않았어요. 아마도 정말 제가 쓸모없었기에 이번 기회에 잘 떼어놨다 싶었던 걸 수도 있죠. 저는 거의 정신 나간 상태로 시골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고속버스를 타고서 한참 달려 지방에 도착해서도 저는 거의 멍한 상태였죠. 사실 그 오랜 세월 동안 혼자서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 시위에 나가본 일은 없어서 티켓 하나 사는 것도 물어물어 간신히 사서 탄 거였어요. 그 세월 동안 저는 우울증에 잠식되고 혼자 집과 공장만을 다니며 바보 멍청이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도움을 구해서 간신히 시골집으로 들어가는 버스편을 알아내어 탔어요. 정신이 거의 오락가락하더군요. 밤이 깊어서야 도착한 시골집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온기도 빛도 없는 시골집. 한때는 가난했어도 우리 식구들이 모두 한데 모여 살던 집이었죠. 제 고향은 여전히 촌이라 띄엄띄엄 한 집씩 있어서 주변에는 인기척도 없었어요. 이웃집에 빛조차도 없이 새카만 가운데 이르게 뜬 달빛만 주변을 밝혀주고 있었죠. 저는 집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갔어요. 둘째 동생이 여기 살았다더니 그래도 집은 관리가 되어 있었죠. 완벽하게 폐가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 안을 살펴보았죠. 다행히도 전기는 아직 끊기지 않은 상태라 저는 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가구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아마도 둘째가 입었을 옷들도 여전히 있었죠. 사람은 없는 가운데 집과 가구만 그대로라서 무척 기묘한 기분이었어요. 둘째야, 넌 여기서 왜 살았니? 이 시골집에서 살았다면 둘째 인생 역시 그리 평탄치 않았다는 뜻이겠죠. 이 촌까지 들어와서 벌어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살았다는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의 인생을 되짚어보면서 이럴 수도 있는가 하는 회한에 빠졌어요. 제 인생부터 그랬죠. 아이를 가지지도 못했고 평생 동안 남편은 바람을 피웠어요. 시어머니는 끝없는 시집살이를 시켰고 공장에서 벌어온 돈은 전부 가져갔죠. 이제는 이혼을 당했어요. 제 주머니에는 돈 한 푼 남아있지 않았고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절도 없는 50대 여자.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둘째의 흔적이 남아있는 방 안에서 갑자기 충동을 느꼈어요. 어머니도 둘째도 모두 죽었는데 나라고 살아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알 수가 없었죠. 저는 한참이나 멍하니 방의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대로 밤을 새운 채 날이 밝았죠. 저는 일어나서 방의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청소를 한 뒤 부엌을 뒤져보았어요. 라면이 남아있어서 저는 그걸 끓여서 일단 먹었죠. 나쁜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배는 고파 라면을 먹는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조금 우습더군요. 이왕 여기까지 왔고 세상과 작별할 마음이 들었으니 이 집을 완전히 정리하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집안 곳곳을 쓸고 닦으면서 아주 오래전에는 어머니가 그 뒤에는 둘째가 손질했을 집에 이곳저곳을 만져보았죠. 삶에 남은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이곳에서 세상과 작별하는 것이 제게 가장 잘 맞는 길이라는 생각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장 정리도 하게 되었죠. 어머니 때부터 써왔던 정말 오래된 장이었어요. 장을 뒤집자 아주 오래된 물건이 나왔어요. 둘째가 입던 옷은 물론이고 어머니가 입던 옷까지도 나왔죠.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과 무슨 화투짝과 상자 같은 것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다 뭐람? 오래된 사진첩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들이 있었죠. 아버지의 사진도 있었지만 전혀 그립진 않았고
어머니의 사진은 딱 한 장이 있어서 그것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어요. 곧 따라갈 것이니 기다리시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함께 나온 상자를 뒤집었는데 거기에는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계부를 쓰시던 수첩이었죠. 그리고 오래된 휴지로 뭉쳐둔 무언가도 함께 나왔고요. 뭔가 그리워져서 저는 어머니의 수첩을 열었어요. 매일 받은 품삯과 그날 나간 돈을 전부 꼼꼼하게 써놓은 것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중간중간에 있는 어머니의 글씨들도 보게 되었어요. 오늘은 돈이 모자라다. 젠장, 하여간 영감이 써대서. 어머니의 억척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불평이었죠.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흥미가 돋아 수첩을 이리저리 뒤졌더니 여러 가지 재미있는 구절들이 나왔죠.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와서 저는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거 나중에 내 유품 정리하면서 큰애가 발견해 줄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데. 제 이야기였죠. 저는 손을 떨면서 어머니의 유품 중 무엇이 남은 건가 이리저리 찾아보았어요. 상자 안에 굴러다니던 휴지 뭉텅이가 있어서 그걸 집어 열어보았죠. 그랬더니 그 안에는 반짝이는 반지 하나가 있었어요. 오전의 햇빛에 반사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아도 너무 고급스러운 물건이었죠.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이아몬드 반지인 게 틀림없었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 반지를 집어들었죠. 수첩에는 몇 줄이 더 적혀 있었어요. 부디 이게 내 딸한테 도움이 되기를. 내가 널 많이 사랑한단다. 억척스럽게 사시던 어머니의 목소리로는 살아생전 듣지 못했던 다정하고 따스한 말 한마디, 그리고 손가락에 걸리는 어머니의 반지. 저는 순간 뜨거운 것이 울컥 목 안에서 북받쳐서 그대로 목 놓아 울고 말았어요. 마치 세상과 작별하려는 결정을 내린 제 어깨를 어머니의 영혼이 부드럽게 끌어안고 토닥여주는 듯한 느낌이었죠. 어머니, 어머니. 저는 정말 내장을 토해낼 듯이 울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하루 이틀을 지냈고 그 후로는 나쁜 생각을 접어버렸죠. 어머니의 일기와 어머니의 반지가 제 손에 있는 한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시골집을 쓸고 닦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둘째가 쓰던 옷과 둘째가 남긴 가구들을 쓰면서 오래된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살고 있죠. 남편에게서는 이혼을 완료했다는 편지가 날아왔고 저는 그 편지를 받고 도리어 마음과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어요. 근처에서 나무를 채취하고 이런저런 텃밭 채소를 가꾸다 보니 그래도 저 혼자 입은 먹고 살 수 있더군요. 지금은 그렇게 혼자 시골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롭지만 그렇다고 이전처럼 괴롭진 않아요. 이것도 삶의 한 방법이라 생각하니 살만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